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중세 교회사 마치고 이제 종교개혁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이제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이제 1648년, 요 이후에 이제 근대 국가가 출현하거든요. 요 사이의 시간을 종교개혁사라는 주제로 해서 크게 세 개의 이정표,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트 칙령, 요걸 이제 이정표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출발로 대항해 시대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영상입니다. 바로 포르투갈 항해 왕자 엔리케라는 주제로 좀 흥미있는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대항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누굴까요? 콜럼부스도, 또 마젤란도, 바스코 다가마도, 또 바돌로뮤 디아스도 아닌 바로 이 사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자, 역사 덕후들만 아시는 바로 이 대항해 시대의 스타트를 당긴 인물, 바로 포르투갈의 항해 왕자 엔리케죠. 자, 영어로 하면 이제 헨리 더 내비게이터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엔리케, 영어의 헨리가 이제 포르투갈어로 엔리케이죠. 자, 이분은 바로 이 아프리카 서해안과 대서양의 여러 섬들을 체계적으로 탐사한 인물로, 자,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을 해상 제국으로 이제 우뚝 서게 한 그 기틀을 닦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잘 아는 대로 이제 이분이 바로 이제 이 항해 왕자 엔리케의 사진입니다. 자, 이 포르투갈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대항해 시대 이전에는 유럽 최대 해상 무역권인 지중해에도 못 끼고, 또 그 다음가는 북해, 발트해 무역권에도 끼지 못하는 그야말로 유럽의 변방 중에 변방이었다. 게다가 이 지역은 농지마저 척박해서 상업 말고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포르투갈은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자국 내에서 이 상업 부르주아 세력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1385년 이 부르고뉴 왕가의 적통이 끊겨요. 그리고서 왕위 계승 전쟁이 발생하는데, 자, 여기에서 전통 귀족 세력이 지지한 요 카스티아가 패하고 이 상업 부르주아 세력의 등을 지지를 얻은 주왕 1세가 승리한 데서도 잘 나타나죠. 이 엔리케 왕자는 바로 포르투갈의 두 번째 왕조인 요 아비스 왕조의 창건자인 주왕 1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아비스 왕조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출발부터 해양 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고로한 상황이었다. 왜냐? 이 해양 상업 부르주아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언급한 대로 이 포르투갈은요, 1249년 이 아폰수 3세 때 오늘날의 포르투갈 영토를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알가르브 지역을 무슬림으로부터 획득하면서 이로써 현재 영토를 확보하고 레콩키스타, 소위 말하는 국토회복 운동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스페인보다 무려 240년이나 앞선 시간이었죠. 자, 포르투 항구 여기서 시작한 이 포르투갈 백장년 쭉쭉 해가지고 바로 1249년 이 밑에 있는 알가르브 지역까지 다 먹게 되면서 바로 오늘날의 포르투갈을 다 먹게 된 게 바로 1249년이다. 자, 레콩키스타 스페인 완성된 게 1492년, 그러니까 그거보다 240년이 앞선 시간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먼저 해양으로 진출하게 된다. 자, 15세기 초 이미 레콩키스타를 완성한 상황에다가 오스만 투르크가 동지중해 상권을 다 먹으면서 엄청나게 팽창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 포르투갈이 해양 탐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포르투갈의 국력으로는 자, 유럽 대륙 안쪽, 지중해 쪽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벅찼죠. 자신보다 훨씬 강대했던 경쟁국 카스티아가 있었고, 아라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오스만 터키는 포르투갈이 혼자서 상대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인이었다. 그들에게 남겨진 옵션이라고는 단 하나, 바로 서쪽 대서양과 아프리카로 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엔리케 왕자, 바로 이 젊은 시절에 평생에 깊은 영향을 끼칠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415년 8월에 있었던 현재 모로코에 있는 강력한 요새 도시인 세우타, 이 세우타를 정복한 사건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지브롤터 해협이 있죠. 바로 지브롤터, 오늘날 지브롤터 영국령입니다. 그 바로 건너편, 지브롤터 해협 건너편 모로코가 있죠. 거기에 오늘날 스페인령인 세우타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요. 여기 세우타, 이 세우타를 점령하게 된 1415년 8월에 있었던 이 원정에 엔리케가 참여하게 된다. 당시 지중해 해안은요, 무슬림 해적들이 자주 출격했는데, 이 세우타 이 항구는 이 해적들의 출항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 그 이남의 물자들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수출항이기도 했다. 이 지브롤터 해협에서 이 지브롤터를 마주보는 이 세우타 요새를 확보하면은 그 옆에 있는, 포르투갈 옆에 있는 라이벌 국가 카스티아의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새이기도 했죠. 자, 그러니까 세우타를 함락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해적 소탕에다가 또 도시를 차지해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 거기다가 라이벌인 카스티아를 견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일타 쌍피가 아니고 일타 삼피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자, 이 세우타, 굉장히 강력한 요새 도시였던 세우타 정복은 예상외로 싱겁게 끝이 납니다. 왜냐? 이 주왕 1세가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당시 최고의 명장인 누누 알바레스 지휘 아래 무려 45,000명의 대군을 보냈기 때문이죠. 이 장군은 왕위 계승 전쟁에서 이 카스티아의 후안 1세를 무찌르고 이 주왕 1세를 옹립해서 이 아비스 왕조를 연 1등 공신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예상 밖의 기습 공격이었고, 게다가 엄청난 대군이었기 때문에 이 요새 도시를 점령하는데 고작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엔리케는요, 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지만 놀라운 전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세우타에 있는 모스크에서 엔리케는 이제 아버지 주왕 1세로부터 기사 자귀를 받지요. 자, 엔리케 왕자에겐 평생 잊지 못할 운명의 순간이 이곳에서 찾아오는데, 그는 이 세우타에서 동방의 부유함을 그대로 맛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하라 사막을 넘은 금교역의 이 카라반 종점이기도 했고, 또 인도 향신료의 종점이기도 했어요. 보니까 가게마다 쌓인 향신료, 그리고 카페트가 깔린 부유한 상인들의 저택, 그리고 돌로 바닥과 천장을 장식한 지하 물 저장고를 본 거예요. 그는 3일간 이 도시를 마음껏 약탈하고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었죠.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자, 세우타의 집들에 비하면 우리 집들은 그저 돼지우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엔리케 왕자는요, 자, 이 아프리카 해안을 돌아서 이슬람 세력이 가로막은 이 무역로를 우회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 엄청난 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우타는 이후 포르투갈의 세계 진출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당시 유럽의 구석에 위치한 포르투갈은요, 당시 번영하던 이 지중해 교역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위치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해상공화국들, 뭐 제노바랄지 베네치아랄지 이런 이탈리아 해상공화국들이 향신료 무역으로 이 부를 독점하는 것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들이 지중해에 위치해 있다면 포르투갈은 어디? 바로 이 대서양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자, 이 점이 바로 대항해 시대를 개막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전의 그 약점이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대서양, 이 바다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요, 크게 세 가지 요인, 세 가지 이유,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씩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죠. 자, 움직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돈,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자, 포르투갈의 세우타 요새 점령은 당시 전 유럽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 유럽 구석에 처박힌 고작 인구 100만도 되지 않는 작고 가난한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이었거든요. 이 포르투갈은 경제라고 해봤자 고작 자작농 그리고 어업 요게 전부였어요. 자, 이들은 세우타 점령으로 근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구경하게 됩니다. 금과 노예와 향신료 무역의 현장인 세우타, 그리고 카라반 무역의 종착점인 이곳에서 그들은 엄청난 돈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 카라반이 포르투갈을 끼워줄 리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랄지 노예랄지 그 무역의 원천을 찾기 위해서 해양 탐사에 들어간다. 14세기 초 말리 왕국 지배자인 무사는요, 세네갈 강 주위에 금광을 장악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지도는 이 강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가지고 나일강으로 연결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서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아프리카를 가로질러서 황금의 나라로 직행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을 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데올로기적인 동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당시 이 왕실에서는 이제 교황에게 어떻게 어필을 했느냐, 자신들의 이 항해 활동을 이슬람과의 투쟁, 즉 십자군의 연장선이라고 어필하죠. 야비스 왕조는 이슬람과 싸우는 전사로서 이념적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고, 결국 교황청으로부터 이 발견한 땅에 대한 영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또 영토적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동방 어디엔가 있다고 하는 그 사제왕 요한의 그 기독교 왕국을 찾는다. 이것도 이제 해양 탐사에 나서게 된 중요한 이데올로기적인 동기가 되죠. 거기다 또 세 번째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예요. 이 엘리케의 어머니는 영국 그 랭카스터 가문의 필리파 공주입니다. 엘리케의 사촌은 누구냐? 바로 아젠쿠르 전투, 100년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이 아젠쿠르 전투에서 영국의 대승을 이끈 헨리 5세, 그 헨리 5세가 엘리케의 사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도와 전쟁의 영광에 몸을 떨던 그런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 기사들은 어때요? 무용담이 필요했고, 이 해양 탐사는 그럴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이러한 경제적인 또 이데올로기적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잘 오버랩되면서 해양 탐사, 지속적인 해양 탐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 항해왕 엘리케, 왜 그를 항해왕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바로 새로운 배를 개발하고, 그리고 항해 수를 축적하고, 그리고 지도를 제작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고 지속 가능한 그런 그 비즈니스로 체계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전의 배는요, 지중해를 무대로 하는 배, 바로 갤리선, 코그선 위주의 배였다. 주로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해상공화국들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 배는 엄밀히 얘기하면 딱 지중해용입니다. 지중해용. 자, 그래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지중해에서 많이 보던 당시의 갤리선이죠. 노를 젓는 거, 노를 젓는 거. 그 다음에 코그선. 여기는 이제 사각 돛이 있죠. 그리고 이제 노를 젓는 노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바람, 이 사각 돛을 통해서. 여긴 돛이 없죠. 하지만 바로 노를 젓는 노잡이가 있는 거예요. 갤리선, 그리고 여기 코그선. 이게 이제 지중해를 무대로 활동했던 당시의 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지중해에 맞느냐? 지중해는 당시 해적들이 수시로 출몰했기 때문에 이 노젓는 배인 갤리선 위주로 바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고, 또 지중해는 작고 또 해전에서 정교한 운전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노잡이는요, 여차하면 또 즉시 전력감으로 또 전투병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노잡이들로 인해서 운영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코그선, 사각돛에 사각돛 하나를 크게 단 코그선. 그럼 비용은 굉장히 쌌죠. 하지만 이 돛은 어때요? 바람이 불어야 되고, 바람도 어때요? 순풍만
탈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배를 크게 만들어서 이제 화물을 나르는 그런 화물선으로 주로 이용을 한 게 요 코그선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선단은 해적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어때요? 화물을 많이 실은 요 코그선이 있고 그 주변에 갤리선이 이제 주변을 에워싸서 호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선단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이 갤리선과 코그선은 지중해를 무대로 괜찮지만 대양 항해에는 부적합했다는 거죠. 이 갤리선은 승선 인원이 많아서 충분한 물과 식량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그선은 어때요? 바로 이 바람 방향이 맞지 않으면, 즉 순풍을 만나지 않으면 운항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둘 다 대양 항해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자, 이런 가운데 대양 항해용 최초의 배로 카라벨선이 등장을 하죠. 이 카라벨선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삼각돛을 만든 거예요. 삼각돛. 이 사각돛이 아니고 삼각돛. 이 삼각돛을 만들게 되면 어떤 또 장점이 있는가? 이 삼각돛, 돛대가 있죠? 돛대, 삼각돛이 있고 그 돛대에 이 가로대를 설치해요. 올라가서 가로대, 이 가로대를 설치해서 역풍에도 느리지만 지그재그로 해서 전진이 가능하다. 이 사각돛은요, 순풍을 만나야만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데 이 삼각돛은 역풍을 만나더라도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속도는 늦지만 앞으로 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대서양을 누빌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신무기가 뭐였는가? 바로 이 삼각돛의 발명이라는 거죠. 이후 이 삼각돛과 사각돛을 섞은 이 카락선이 나오고 더 규모가 커진 갤리온선이 나오면서 이로써 본격적인 대항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 필요한 재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얻었을까? 자, 첫째, 엘리케는요, 현직 왕인 주왕 1세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세우 공작이었고, 나중에는 남쪽에 있는 그 알가르브 주의 주지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지속적인 돈이 나왔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중요한데, 1420년 엘리케는요, 그리스도 기사단의 단장에 임명됩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 기사단의 마크인데요. 자, 우리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 당시 있었던 그 세 개의 기사단, 성전 기사단, 병원 기사단, 그리고 튜튼 기사단 이야기했죠. 그 중에 13일의 금요일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로 성전 기사단, 프랑스의 필립 4세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 기사단이 초토화되는 각 유럽 지부들도 다 초토화되고 거기에 인원들도 전부 이단, 남색을 했다, 마귀와 소통했다, 각종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누명을 쓰고 다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했죠. 원래 성전 기사단의 요 포르투갈 브랜치가 바로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 기사단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성전 기사단의 지부들이 전부 해체되고 그 재산을 그 나라 왕들이 다 슬쩍하죠. 하지만 당시 포르투갈의 주왕 1세는 이 교황의 재가를 얻어서 그리스도 기사단으로 이걸 재편합니다. 덕분에 포르투갈에서는 성전 기사단이 학살과 탄압을 면하고 인력과 재산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력과 재산을 이 해양 탐사에 올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첫 출항한 그 주왕 곤잘레스 사르코도 이 기사단의 일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통해서 이를 통해서 큰 수익이 없이 돈만 무진장 드는 이 해양 탐사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드린 대로 1415년 세우타를 정복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 이후 엘리케 왕자는요, 계속 탐사대를 출항시킵니다. 과연 그 금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사하라 남쪽에 있는 그 금의 원천을 찾고자 계속 탐사대를 보내다가 1418년 마데이라 제도, 그리고 1427년에는 바로 아조레스 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 함께 볼 텐데요. 바로 여기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여기 모로코죠, 모로코. 바로 아조레스 제도, 그리고 마데이라 제도를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하지만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바로 남방 한계선인 보자도르 곶을 만나게 되죠. 자, 보자도르 곶, 여기는 어디인가? 보자도르 곶, 이곳. 자, 이곳은 대륙에서 살짝 튀어나온 곳인데, 자, 지금까지
유럽의 배가 이 보자도를 곧 지나서 이 남쪽으로 지나간 배가 하나도 없었다. 지나갔지만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당시 중세에 미신이 많은 중세, 거기다가 뱃사람은 또 미신을 더 많이 믿거든요. 이 미신이 많은 중세 이 뱃사람에게 이 보자도를 이 너머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너머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 괴물이 산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세상의 끝으로 여기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항해 왕대 엘리케는요, 선원들을 잘 달래고 어르고 해가지고 두 번의 시도 끝에 여기를 통과한 이후에 결국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중세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미신을 극복하게 된다. 남방 한계선 보자도를 곧 이 첫 번째 장애물을 겨우 넘게 된다. 자, 하지만 그 이후에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 바로 1437년에 있었던 탕헤르 원정이었습니다. 뼈아픈 실패를 얻게 되는데, 자, 당시 세우타 함락 이후 북아프리카 무슬림들의 장사권 캐러반은 어디로 향하는가? 오늘날의 탕헤르로 향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우타는 함락했지만 이 카라반 구역에 끼어서 한몫 보려는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왜냐? 세우타를 뺏기니까 새로운 요새로서 탕헤르에서 출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탕헤르 없는 세우타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탕헤르를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자, 세우타는 이쪽에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탕헤르,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출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우타와 함께 탕헤르까지 먹어야만 제대로 된 이 무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탕헤르를 수복하러 이제 엘리케가 가는 거야. 무려 2만 대군을 이끌고 가는 거죠. 2만 명의 출격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대재앙이었다. 왜냐? 세우타 점령때와 달랐던 건 뭐냐? 이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과 같은 기습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달리 이슬람 세계는 분열이 봉합되어서 철저히 침공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2만 대군이 거의 다 이제 죽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 조건으로 세우타 요새를 무슬림들에게 다시 넘기고 인질로 엘리케 왕비의 동생을 인질로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세우타는 결국 돌려주지 못합니다. 왜냐? 포르투갈 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엘리케는 이 무슬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질은 결국 자신 동생은 감옥에 오랫동안 있다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되죠. 자, 결국 탕헤르 원정, 이거 전체를 기획했던 엘리케 왕자는 어때요? 전쟁에서도 지고 또 적과 맺은 조약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동생도 비참하게 죽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시리에 빠지게 되죠. 엘리케 왕자는 그 이후 이제 포르투갈 남쪽 끝에 있는 사그레스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포르투갈 남쪽 끝에 있는 사그레스 이 지역으로 낙향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곳에서 와신상담하면서 선장과 항해사, 지도 제작자를 다 끌어모아서 해양과학 전초 기지를 세우고 이를 운영하게 되죠. 이러면서 당시 쟁쟁한 선장, 항법사를 여럿 배출하게 되죠. 여기서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 당시 유명한 지도 제작자인 이 아라곤의 마요카에서 초빙한 유다 크레스케스이죠. 유대인인데 당시 최고의 해양 지도 제작자였다. 자, 그러다가 1444년 마침내 사하라 남단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케 왕자의 소망 가운데 하나가 달성되죠. 자, 이 무렵 이 아프리카의 노예와 금이 포르투갈로 유입이 됩니다. 새로운 무역로가 열리면서 교역항인 알제리, 튀니스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죠. 1452년 이제 이 유입된 금을 통해서 포르투갈은 드디어 독자적인 금화를 주조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1460년 엘리케 왕자는 사그레스에서 66세를 일기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2년 후 마침내 북아프리카 해안을 돌아서 오늘날 시에라레온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시에라레온 어디 있는가? 이 쭉쭉 따라가지고 쭉쭉 따라가다가 어때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쫙 돌아가지고 이 시에라레온, 이쪽 돌아가면 더 있구나, 대륙이. 그러면서 시에라레온 온 게 이제 어때요? 엘리케 왕자가 죽고 나서 2년 후. 하지만 바돌로무 디아스가 요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양에 진입을 하게 된 게 이로부터 26년이 더 필요했고,
그리고 바스코 다가마가 쭉쭉 더 가가지고 인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게 여기서 10년이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이 엘리케 왕조의 그 해양 탐사, 이것은 수많은 중세 미신을 깨버린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후 대항해 시대를 열어서 최초의 해양 제국으로 성장할 그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어떤 대승적인 업적, 이게 중요해요. 왜냐, 당장으로는 상업적으로 무슨 돈을 크게 벌게 했다든지 그런 큰 성공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그 항해 활동을 지속한 이 항해왕 엘리케의 행보는 대단한 것이었는데, 이후 이것은 조국 포르투갈에게는 엄청난 행운으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해양 제국 시대를 열게 만드는데, 자, 그 해양 제국으로 나아가는 포르투갈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 기초를 잘 닦은 대항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 항해 왕자 엘리케에 대해서 오늘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